제49편 고립된 최정예 기사단 절망의 비명. 싸움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도축이었다. 한때 왕국의 자랑이었던 왕국의 창기사단은 이제 덫에 갇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짐승떼에 불과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대형은 진작에 무너져 이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도 무의미한 몸부림만이 남아있었다. 롤랑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야만족의 팔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다. 그의 완벽했던 무예는 진흙탕 속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상대는 기술로 싸우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완력과 짐승 같은 사리로 그를 짓누를 뿐이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갔다. 그의 눈에 마지막 남은 자신의 부하들이 쓰러져 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들어왔다. 한 젊은 기사가 3명이 야만족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토너먼트 8강까지 올랐던 장래가 촉망되던 영웅이었다. 그의 검은 절망적인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지만 야만족 중 하나가 던진 그물에 몸이 묶여버렸다. 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나머지 2명이 달려들어 그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마치 장작을 패듯 그의 투구를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쩍하는 수박이 깨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젊은 영웅의 비명은 영원히 멎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부상당한 기사가 자신의 말시체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그는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이번이 첫 출전인 신참 기사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야만족들은 그의 애원을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들은 그의 검을 빼앗고 그의 화려했던 갑옷을 마치 갑옷을 벗기듯 거칠게 찢어냈다. 그리고는 그의 고통을 즐기려는 듯 천천히 그의 몸에 칼집을 내기 시작했다. 소년의 절규가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를 구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비명은 더 이상 용맹의 외침이 아니었다. 그저 찢어지는 살갗이 내지르는 원초적인 고통의 소리일 뿐이었다.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기사도 정신은 이 생지옥 속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갔다. 그들은 이제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그저 한 번이라도 더 숨을 쉬기 위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었다. 절망은 차가운 강물처럼 발목부터 서서히 차올라 마침내 그들의 목까지 잠식했다. 어떤 기사는 싸움을 포기하고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또 다른 기사는 실성한 듯 웃으며 야만족들에게 달려들었다가 수십 개의 창에 찔려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렸다. 롤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이 끔찍한 결과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죽음의 원흉이었다. 라이온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이끈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의 목을 조르던 야만족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 롤랑의 눈앞이 완전히 깜깜해졌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는 들었다. 이 지옥 같은 계곡을 가득 메운 마지막 소리를. 그것은 더 이상 개개인의 비명이 아니었다. 고립된 최정예 기사단 전체가 그들의 부서진 꿈과 꺾여버린 명예가 함께 내지르는 거대하고도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이었다. 그리고 그 비명은 야만족들의 승리의 찬 함성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제50편 꺾여버린 왕국의 자존심. 싸움이 끝났을 때 죽음의 계곡에는 더 이상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승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바람이 시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한때 왕국의 가장 빛나는 희망이었던 왕국의 창기사단은 이제 이름 없는 시체의 더미가 되어 진흙과 피 속에 나뒹굴고 있었다. 야만족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죽은 기사들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반지를 빼앗았다. 각 가문이 명예를 상징하던 화려한 깃발들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야만족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왕국의 자존심을 능욕하고 조롱하는 의식이었다. 롤랑은 죽지 않았다. 야만족 대족장 크라코스는 그를 살려두라고 명령했다. 죽은 영웅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살아있는 패배자는 아주 훌륭한 놀이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롤랑은 손발이 묶인 채 이 모든 광경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그의 투구는 벗겨졌고 그의 부서진 얼굴은 굴욕의 증거처럼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의 국관이었던 늙은 기사의 목이 잘려 야만족의 창 끝에 꿰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젊은 기사들의 시신이 발가벗겨진 채 까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을.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빛나는 갑옷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 빚어낸 거대한 무덤이었다. 크라코스는 롤랑의 앞에 다가왔다. 그는 롤랑의 백금 갑옷에서 떼어낸 태양 문양 장식을 손에 들고 흔들며 비웃었다. 이것이 너희 왕국의 태양인가?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꼴이 참으로 볼만하구나. 너희의 명예, 너희의 신념, 그 모든 것이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이냐. 롤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혀는 마비되었고 그의 정신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왕국의 태양이 아니었다. 그는 왕국의 가장 깊은 수치이자 꺾여버린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야만족들은 밤이 되자 시체의 더미 옆에서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승리의 축제를 벌였다. 그들은 약탈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으며 광란의 춤을 추었다. 그들은 롤랑을 모닥불 옆 기둥에 묶어놓고 그를 향해 음식물 찌꺼기를 던지며 조롱했다. 한때 왕국의 모든 처녀들이 동경하던 성기사는 이제 야만족들의 유희를 위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롤랑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금발은 피와 먼지로 떡이 져 있었고 그의 텅 빈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하들, 명예, 신념,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꺾여버린 창날, 찢겨진 깃발, 그리고 텅 비어버린 롤랑의 눈동자. 그것이 지금 왕국의 자존심의 현주소였다. 왕국의 가장 강력한 창은 부러졌고 가장 빛나는 태양은 빛을 잃었다. 이제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왕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제51편 단기필마. 지옥 속으로 걸어들어온 사신.
죽음의 계곡은 거대한 야만족의 연회장이 되어 있었다. 모닥불이 수십 개 피어올라 기괴하게 뒤틀린 시체 더미와 승자의 관계 어린 얼굴들을 번갈아 비추었다. 공기 중에는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 그리고 값싼 술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야만족들은 약탈한 왕국의 술을 진탕 마셔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죽은 기사들의 머리를 창끝에 꿰어 흔들며 춤을 추었고 찢겨진 가문이 깃발들을 땔감처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그 모든 광란의 중심, 가장 큰 모닥불 옆 기둥에는 놀랑이 묶여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리품이었다. 그의 백금 갑옷은 벗겨져 야만족 족장의 발밑에 놓여 있었고 그의 몸에는 더러운 마대 자루 같은 옷 한 벌만이 걸쳐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바닥의 진흙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국의 태양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전시된 꺾여버린 왕국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야만족들의 조롱과 웃음소리는 끝이 없었다. 그들은 롤랑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던졌고 그의 금발을 잡아당기며 희롱했다. 하지만 롤랑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영혼은 그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 함께 죽어버렸다. 연회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한 승리의 밤에 아주 작은 불협화음이 끼어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변화는 아주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계곡을 휘감아 돌던 바람의 방향이 아주 잠시 반대로 불었다. 모닥불의 연기가 술렁이며 야만족들의 얼굴을 스쳤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밤벌레들의 소리가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멎었다. 경계 근무를 서던 한 야만족 병사가 이유 없는 한기를 느끼고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는 어둠이 깔린 계곡의 입구를 무심코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주 천천히 하나의 형체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단기필마, 단기필마. 한 명이 기수와 한 필의 말. 그것은 구원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살 지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말은 전속력으로 달려오지 않았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 시체와 부서진 무기를 사이를 피해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연회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몇 야만족들만이 그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멎고 손가락질이 시작되었다. 저건 뭐지? 길 잃은 놈인가? 혼자서 여길 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군. 하하하.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다른 야만족들도 하나둘씩 계곡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시끄럽던 연회장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정체불명의 침입자에게로 쏠렸다. 침입자는 마침내 모닥불의 빛이 닿는 곳까지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이 드러나자 야만족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미묘한 위혹이 떠올랐다. 그는 그들이 아는 왕국의 기사가 아니었다. 그의 갑옷은 은이나 강철로 만든 번쩍이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종류의 갑옷 조각들을 기워 붙인 듯한 흉측하고 기괴한 형태의 누더기 갑옷이었다. 곳곳이 찌그러지고 긁혀 있었으며 닦아내지 않은 오래된 핏자국이 검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그가 타고 있는 말 역시 혈통 좋은 전투마가 아닌 온몸이 흉터로 뒤덮인 늙고 못생긴 잡종마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가 풍기는 기운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심지어 투지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텅 빈 그릇처럼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 무감정한 존재감이 오히려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야만족들에게 본능적인 위화감을 심어주었다. 야만족 족장 크라코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롤랑의 갑옷을 발로 툭 차며 거만하게 외쳤다. 내 놈은 누구냐? 이 위대한 크라코스님과 그의 전사들을 위한 연회에 초대도 없이 끼어들다니. 목숨으로 그 무례함의 대가를 치르고 싶은 게냐? 침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시체 더미를 스쳐 지나갔고 조롱하는 야만족들의 얼굴을 지나 마침내 기둥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롤랑에게 닿았다. 그리고 다시 크라코스에게로 향했다. 그때였다. 침입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허리춤에 창을 뽑지 않았다. 그는 등 뒤에 메고 있던 낡은 활을 꺼내 들었다. 야만족들이 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활. 기마병이 말 위에서 활을 쏘겠다고. 저놈은 싸우는 법도 모르는 얼간이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곧 멎었다. 침입자는 화살을 시위에 매겼다. 그의 동작에는 한치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조준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활시위를 당겼다가 놓았다. 휙.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화살은 크라코스를 향하지 않았다. 화살은 크라코스의 옆에서 가장 큰 소리로 웃고 있던 한 북관의 목에 정확하게 박혔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북관의 눈이 허옇게 뒤집히며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연회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방금 전까지의 광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계곡 전체에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침입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천천히 활을 다시 등 뒤로 맸다. 그리고는 마침내 허리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길고 흉측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창이었다. 그는 자신의 말 옆구리를 가볍게 찼다. 말은 더 이상 걷지 않았다. 천천히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야만족의 심장부, 족장 크라코스가 서 있는 곳이었다. 고개를 떨구고 있던 롤랑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들어왔다. 그는 보았다. 지옥의 불빛 속으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걸어 들어오는 그 익숙하고도 낯선 뒷모습을.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단기필마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신이었다. 제52편, 저것은 경기용 창이 아니다. 라이온의 돌격은 롤랑이 알던 기마 돌격과는 전혀 달랐다.
롤랑의 돌격이 잘 닦인 길 위를 질주하는 전차처럼 위풍당당하고 정직했다면 라이온의 돌격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먹이를 덮치는 독사와도 같았다. 그의 말은 직선으로 달리지 않았다. 그는 시체와 장애물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야만족들이 예측한 경로를 계속해서 벗어났다. 야만족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를 향해 무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라이온은 그들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가 뱀처럼 미끄러져 나가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농락했다. 마침내 라이온의 앞에 첫 번째 방어선이 형성되었다. 방패를 든 야만족 보병 3명이 고함을 지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보통의 기사라면 말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패의 중앙을 향해 창을 찔렀을 것이다. 하지만 라이온은 달랐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창을 고쳐 쥐었다. 그제야 롤랑은 그 창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저것은 경기용 창이 아니었다. 시합용 창이 부러지기 쉽도록 가늘고 매끈하게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라이온의 창은 투박하고 거친 통나무를 그대로 깎아 만든 것처럼 보였다. 표면은 매끄럽지 않았고 무게 중심도 엉망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끝에 달린 창촉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끝에는 갈고리처럼 생긴 미늘이 달려 있었고 날의 양쪽은 톱날처럼 삐죽삐죽하게 벼려져 있었다. 저것은 상대를 찌르기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한번 박히면 뼈와 살을 헤집어 창을 뽑는 것만으로도 내장을 모두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잔인하고 악의적인 살상도구였다. 라이온은 그 끔찍한 창으로 방패를 노리지 않았다. 그는 3명이 보병 중 가장 왼쪽에 있던 자의 방패와 다리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 발목을 향해 창을 내리찍었다. 크압, 야만족의 발목이 창에 꿰뚫렸다. 하지만 라이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말을 몰아 전진했다. 창에 꿰뚫린 야만족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갔고 그의 몸무게 때문에 방어선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라이온은 동료의 몸에 깔려 허우적거리는 나머지 2명이 머리를 말발굽으로 짓밟고 지나갔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야만족들에게 전술적인 혼란보다 더 큰 심리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 저 자는 기사가 아니다. 저 자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괴물이다. 라이온은 여전히 크라코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앞을 또 다른 기병이 막아섰다. 그는 도끼를 휘두르며 라이온의 목을 노렸다. 라이온은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창을 휘둘렀다. 그의 창은 기병이 아닌 그가 타고 있는 말의 머리를 후려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말의 두개골이 박살났다. 말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고 그 위에 기병은 그대로 땅에 처박혔다. 라이온의 싸움에는 금기가 없었다. 그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상대가 가장 예측하지 못하는 곳을 골라 파괴했다. 마침내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크라코스와 그를 보호하려는 최측근 친위대 몇 명만이 남아있었다. 라이온은 창을 고쳐 쥐었다. 그의 마지막 돌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직선으로 크라코스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죽음의 화살이 되었다. 친위대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라이온의 창이 첫 번째 친위대의 가슴을 꿰뚫었다. 하지만 그는 창을 빼내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돌진하여 창에 꿰뚫린 시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성주처럼 이용하여 두 번째 친위대를 들이받았다. 두 개의 몸이 뒤엉켜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이제 그와 크라코스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이온은 창에 꿰인 시체를 버리고 허리춤에서 피로 얼룩진 전투 도끼를 뽑아들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렸다. 땅에 착지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솟아난 악마와도 같았다. 기둥에 묶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롤랑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것이 전쟁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마한 완벽한 기회와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명예로운 기사도가 저 순수한 폭력과 압도적인 생존 본능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유치한 것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라이온은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전쟁 그 자체였다. 그리고 롤랑은 자신이 평생 동안 진짜 전쟁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물 안의 어린애에 불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제53편 전장을 가르는 핏빛 섬광. 대족장 크라코스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공포.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친위대가 쓰러져 있었고 그 피의 강 너머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피와 진흙으로 뒤범벅된 갑옷, 그보다 더 짙은 어둠을 담고 있는 눈.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북부의 오래된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겨울밤에 길 잃은 자의 심장을 파먹는다는 복수의 화신, 회색 악마 그 자체였다. 네 이놈. 크라코스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 들린 거대한 전투 도끼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주변에 남아있던 야만족 전사들은 아무도 섣불리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야만적인 용기는 이미 저 한 명의 존재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라이온은 말이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전투 도끼가 희미한 모닥불 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걷지 않았다. 미끄러지듯 거리를 좁혔다. 그의 움직임에는 낭비가 없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했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야만족 하나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라이온은 그의 검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검의 궤적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도끼가 번쩍였다. 핏빛 섬광. 그것이 사람들이 본 전부였다. 야만족의 검이 라이온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그의 목이 사라져 있었다. 붉은 분수가 솟구치며 머리 없는 몸뚱이가 두어 걸음 더 나아가다 힘없이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 야만족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라이온은 한 명이 창을 도끼 자루로 받아내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다른 한 명이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야만족의 투구를 향해 그의 도끼가 다시 한 번 섬광처럼 번쩍였다. 깡 하는 쇳소리와 함께 투구가 쪼개지고 붉은 뇌수가 터져 나왔다.
그의 싸움은 롤랑의 것처럼 우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오직 파괴,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 존재했다. 그는 도끼날뿐만 아니라 도끼의 뒷부분, 자루, 심지어 자신의 팔꿈치와 무릎, 박치기까지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살상병기였다. 핏빛 성광이 전장을 가를 때마다 비명과 함께 생명이 꺼져나갔다. 그는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칼날이 버터를 가르듯 야만족들의 방어선을 아무런 저항 없이 찢어발겼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랐고 그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야만족들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했다. 마침내 라이온과 크라코스 사이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수십 명이 정예병이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시체가 되어 그의 발밑에 널브러져 있었다. 크라코스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북부의 모든 부족을 통일한 위대한 정복자였다.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자신의 거대한 도끼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라이온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일격은 성벽이라도 부술 듯한 기세를 담고 있었다. 라이온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맞섰다. 두 개의 도끼가 허공에서 격돌했다. 카앙!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두 사람의 힘은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크라코스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라이온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다. 첫 번째 격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이온의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크라코스의 도끼 자루를 자신의 도끼로 긁어내리듯 비틀었다. 크라코스는 소나귀에 전해지는 충격에 도끼를 놓칠 뻔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라이온의 몸이 크라코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도끼가 아니었다. 그의 왼손에 들려있던 피로 얼룩진 낡은 방패의 모서리가 정광석화처럼 솟구쳐 크라코스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강타했다. 화직,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 크라코스의 이빨이 몇 개나 부러져 나가며 그의 거대한 몸이 뒤로 휘청였다. 시야가 흐려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마지막 핏빛 섬광이 다가오는 것을. 라이온의 도끼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는 크라코스의 목을 옆으로 베어냈다. 북부의 위대한 정복자는 자신의 비명조차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 갔다. 제54편 한영희 기사, 공포 그 자체. 족장이 쓰러지는 순간 전쟁은 끝났다. 살아남은 수천 명이 야만족 전사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심장이었던, 그들의 신이었던 강철 이빨 크라코스가 단 한 명이 사내 앞에서 허무하게 목이 잘려나갔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눈에 비친 라이온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피의 안개를 온몸에 두른 채 쓰러진 족장의 시체 위에 서 있었다. 모닥불의 불빛이 그의 등 뒤에서 일렁이며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의 날개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도끼에서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왕이었던 자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 무기를 떨어뜨렸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이 섬뜩한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다. 도망쳐라. 악마다. 저놈은 악마다. 한 명이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하자 둑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이 붕괴했다. 수천 명이 대구는 순식간에 겁에 질린 오합지졸로 변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이 끔찍한 지옥의 계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약탈도 정복도 없었다. 오직 저 한 명이 존재로부터 최대한 멀리 달아나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라이온은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들이 공포에 질려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전쟁은 끝났다. 그는 적의 심장을 파괴함으로써 군대 전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모든 광경을 기둥에 묶인 채 지켜보고 있던 롤랑은 숨을 쉬는 법을 잊었다. 그는 기사단의 몰살을 보았다. 그리고 야만족의 붕괴를 보았다. 수백 명이 왕국에 창이 해내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이 이다나가 해냈다. 롤랑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약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명예는 군대를 구하지 못했다. 규율은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승리를 가져온 것은 그가 그토록 격렬했던 순수한 폭력, 압도적인 공포였다. 라이온은 롤랑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롤랑을 묶고 있던 밧줄을 말없이 끊어주었다. 롤랑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차마 라이온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수치심과 경외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목을 틀어막았다. 라이온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롤랑의 벗겨진 갑옷과 크라코스의 발밑에 짓밟혔던 태양 문양 장식을 주워 그의 앞에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늙은 말에게로 걸어갔다. 그때 롤랑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째서? 롤랑이 물었다. 어째서 우리를 구한 거지? 우리는 당신을 버렸는데. 라이온은 말에 오르려다 잠시 멈췄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대답했다. 너희를 구한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는 그 과정에서 덤으로 살아남은 것뿐이고. 그 말을 남기고 라이온은 말에 올라탔다. 그는 자신이 왔던 길, 어둠이 깔린 계곡의 입구를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구원자였지만 감사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기사였다. 아니, 기사라는 이름으로도 담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은 롤랑과 몇 안 되는 기사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야만족들의 뇌리에는 그의 모습이 영원히 각인될 터였다. 핏빛 성광과 함께 전장을 가르던 단 한 명의 기사.